자, 기본서는요, 281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기본서가 아니라 문제집이죠. 계약 총론. 자, 1번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기억부터 바로 보죠. 예약은 항상 물권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예약은 물권 계약이 아니죠. 무슨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기억 틀렸고요. 자, 이은혜 유상 계약은 항상 쌍무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죠? 쌍무 계약이 유상이고 유상이라고 해서 다 쌍무는 아닙니다. 자, 디귿 매매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계약이다. 그쵸? 낙상 유불입니다. 우리가 계약 강론에서 만나게 되는 매매 계약.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의 계약이 전부 다 낙성 계약이고, 그리고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죠. 유상 계약이고, 불효식입니다. 네 가지 계약이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자, 리을입니다.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요물이다. 이거는 아니죠. 쌍무랑 유상은 맞지만 요물은 아닙니다. 낙성으로 바꿔야죠. 리을은 틀렸고요. 자, 미음에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예, 완벽한 문장. 자, 비읍에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죠. 제가 요물 계약 외우라 그랬죠. 요물 계약 외우라 그랬어요. 요물 계약이라는 건 물건을 요한다는 거죠. 물건을 요한다. 예? 물건을 요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 합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별도 이행이 있어야 된다. 별도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네, 현상 광고. 현상 광고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 매매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계약금 계약. 네, 요거 이제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계약금 계약.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물 계약 두 가지. 자, 그래서 비읍도 틀렸고 따라서 틀린 것은 기읍, 니은, 리을, 비읍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던지는 문제죠. 자, 넘기세요. 자, 이제 282페이지에 계약과 관련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나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다. 맞나요? 쌍무는 유상이죠. 근데 반대는 아니고요. 1번 바로 정답이죠. 자, 이번에 증여, 사용대차는 쌍무 계약이다. 증여라던가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그냥 빌려주거나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급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만 채무를 지는 거죠. 따라서 쌍무가 아니라 편무라고 해야죠. 편무. 자, 3번. 교환 계약에서 금전 보충 지급 약정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말고 교환 계약을 하였다. 교환 계약을 하였다. 자, 여기서 갑이 을한테 넘기는 게 토지, 을이 갑한테 넘기는 게 건물. 자, 이러면 반대 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대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바꾸는 거죠. 이런 걸 교환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토지가 뭐 2억짜리고 건물이 1억짜리면 보충금을 얹어줘야 되겠죠. 건물이 1억이니까 을은 1억을 얹어서 줘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요? 보충금. 보충금이라 그러죠. 보충금이라는 건 물건이에요, 돈이에요? 당연히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금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보충금에다가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시킨다라고 해서
갑과 을의 계약이 매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된 반대급부는 어디까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계약은 교환 계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3번 지문도 틀렸고요. 4번입니다.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뭘로 바꿔야 맞는 말이죠? 예. 일단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계약이 무슨 계약이어야 되죠? 쌍무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문에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자, 한 개 더 있죠.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법리 한 개 더 뭐 있어요? 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요 두 가지 법리 같은 경우는 편무계약에는 적용이 안 되고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거죠. 자, 근데 현재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을 묻고 있습니다.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상계약에만 적용되는 법리 뭐가 있습니까? 예? 담, 보, 책임이요. 네. 모르면 안 돼요. 예. 너무 시시해서 그러는 거죠? 다 알면서, 그죠? 예. 유상무상 실익은 담보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내 도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은 내가 그걸 돈 주고 샀을 때 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번을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면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5번 교환 매매 임대차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죠. 같은 말 의무 부담행위. 자, 따라서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분 권한 필요 없습니다. 타인 물건 매매 유효 무효? 유효죠. 그럼 타인 물건에 대해서 교환 계약 체결했다. 유효 무효? 그것도 유효죠. 다 같은 맥락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 6번에 약관이 나오는데요. 약관. 이 약관은요.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굉장히. 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갔죠. 이 약관이라는 것도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약관도. 우리가 현실에서 약관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주로 보험 계약할 때죠. 우리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면 이 보험 상품은 약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약관 보시면 내용이 다 정해져 있죠. 뭔가 그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거니 받거니 합의를 한다라기보다 이 정해진 약관의 틀 속에서 마지막 장에다가 뭐만 하십니다. 예, 사인만 하십니다. 사인만.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했다는 것이고 그로써 합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이 계약에 따른 구속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문 보죠.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 요렇게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조항이요. 맞는 말이고. 자, 이번에 약관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관이 법규범은 아니죠. 법규범이라는 건 이를테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게 법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관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니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당사자가 약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번이 틀렸고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 사업자가 상당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킨다. 이런 것도 고객한테 불리하게 부당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4번.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 이거는 그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있어요. 보험사가. 네? 보험사가 있고 고객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싸움이 생긴다고요. 그럼 싸움이 생겼을 때 보험사 쪽에서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래요? 설명 안 했다 그래요? 설명했다 그러죠. 나는 설명했다. 네가 모르는 거잖아. 설명했다. 근데 나는 그런 설명 들었다, 들은 적 없다. 들은 적 없다 그러죠. 너 설명 안 했어. 너 설명 안 했어. 이러고 주로 싸우잖아요. 그럼 보험사 쪽에서는 설명했다 그러고 고객은 나 그런 설명 들은 적 없다 그러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과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냐?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냐?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설명한 거 입증해요? 설명 안 한 거 입증해요? 당연히 설명한 걸 입증해야죠. 그죠? 설명한 걸 입증. 그러니까 이 보험사가 이 약관의 작성자 측이죠. 약관 작성자 측이고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서 현재 주장하는 자죠. 네, 이쪽에서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끝까지 설명 안 했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이거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할 때? 네?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들었음. 네? 들었음. 이렇게 쓰잖아요, 계약서에다가.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들었음.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자기 자필로 쓴 게 설명을 들었다라는 이제 입증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녹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자, 5번.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 클럽 운영 회칙 중 당사자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운영 회칙 안에서 결국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회원이 되려면은 권리 의무를 따르셔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약관 한 문제만 풀었습니다. 네. 넘기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갑니다. 일단 계약을 성립시키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 예, 청약과 승낙의 합치. 그게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 뭐예요? 의사 실현이요. 세 번째가 뭐죠? 네, 자료 피세요. 안 되겠어요. 자료 피세요. 안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피시면 되냐면요. 설마 안 나오진 않겠죠?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자, 자료 한번 펴보세요. 자, 일단 24페이지요. 오늘 받으신 자료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자, 일단 187번 531조부터 확인하죠. 531조. 자, 청약과 승낙 관련된 내용인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라고 돼 있죠. 이건 아주 유명한 표현이었죠. 격승발. 모르면 안 되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532조를 보면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의사실현이었죠.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는 거 이런 거였죠. 네? 마트 가가지고 물건 올려놓는 거 계산대에다가 그런 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리고 533조는 교차 청약입니다. 당사자 간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을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계약 성립의 모습이죠. 예. 이 교차 청약에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거 하고 나중된 청약이 도달한 때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 지문에, 지금 여기 조문에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문에서 나중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 청약에서. 요렇게 나오면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갑이 청약했다. 근데 을도 청약했다. 이런 걸 무슨 청약?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갑이 물건을 뭐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고 을은 100만 원에 사겠다고 청약을 했다면은 양 청약의 내용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 청약에 의해서 양 청약이 뭐가 됐을 때 계약 성립한다? 도달이 됐을 때. 양 청약 도달하고 나중된 청약 도달하고 같아요, 달라요, 효력이? 같습니까? 같죠?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갑이 한 청약이 8월 1일자로 발송돼가지고 갑의 청약이 을한테 도달한 것이 8월 3일이에요. 자, 그리고 을이 갑한테 청약한 것이 8월 1일자, 8월 2일자로 청약 발송했고 8월 4일자로 갑한테 도달이 됐다면 양 청약이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고요. 나중된 청약이 누구의 청약이죠? 을의 청약이잖아요. 그게 도달된 때 계약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양 청약 도달과 나중된 청약의 도달 그 날짜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이해되세요? 좀 이따 나와요. 문제 풀면. 네. 자, 문제 풀어보죠. 자, 8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기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맞나요? 불특정 다수 청약 되죠? 되죠. 근데 불특정 다수 승낙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승낙이라는 건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는 거여서 승낙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다 맞죠. 디귿,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심으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이나 디귿이나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의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 생긴다. 맞나요? 발송 시입니까? 뭘로 바꿔야 맞는 말? 청약은 도달시고 승낙은 발송시요. 그죠? 아니에요. 둘 다 도달시예요. 자, 청약도 그렇고 승낙도 그렇고 둘 다 도달 시점이라고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가 됐을 때? 도달됐을 때잖아요. 도달됐을 때. 맞나요? 도달됐을 때. 그럼 승낙은요? 승낙은 언제죠? 별말 없으면 도달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조문에서 봤을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 뭐한 때? 발송한 때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도달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거는 격지자일 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청약도 그렇고 승낙도 그렇고 이 효력 발생 시점이 둘로 쪼개져요. 대화자일 때 하고 격지자일 때가 효력이 다르죠. 자, 기본적으로 대화자라는 것은 서로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발송되는 시점과 도달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청약에서는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든 싹 다 의사표시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똑같죠, 청약은. 아니, 그러면 승낙에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역시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에서 의사표시가 뭐가 됐을 때 효력 생긴다? 도달됐을 때. 네? 앞에 자료 안 봐도 되죠? 앞에 자료 안 봐도 되죠, 그죠? 네. 아실이라고 보고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격지자 사이에서의 승낙의 통지는 뭐 할 때 효력 생긴다? 발송 시점에서. 여기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고 여기를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아니, 다 도달주의인데 너만 발신이네, 너만. 그래서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격, 승, 발. 이걸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승발에 너무 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또 원칙이 흔들리는 거죠. 원칙은 도달입니다. 다만 승낙의 의사표시는 격지자 사이에서는 발송주의라는 거죠. 그럼 리을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제 말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미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맞나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한 때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죠. 자,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겁니다. 자,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청약 철회가 안 됩니까?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되고 나서 효력이 생기면 철회가 안 되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구속력. 이런 거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구속력. 2번이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상당 기간 내로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이 잃는다. 맞나요? 기간 정했다고 안 정했다고? 안 정했다고요. 그럼 상당 기간이죠. 자, 3번.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로 받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기간 내로 효력이 없으면은 예,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겠죠. 2번하고 3번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조문 잠깐 확인하고 가볼까요? 오늘 받으신 자료 첫 페이지. 자, 오늘 받으신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먼저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철회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528조하고 529조하고 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했습니다.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 이거는 그 정한 기간 내로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청약의 효력은 그 정한 기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 529조도 확인해 보세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청약은 이때는 기간을 안 정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상당 기간 내로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상당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상당 기간이요. 그건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시험에 뭐라고 출제되니까? 상당 기간이라고 출제가 되니까. 예, 절차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서 연착이 됐습니다. 늦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승낙하면은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그죠? 예.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매도 청약했어요. 물건을 팔겠다고 매도 청약을 하였다. 자, 그리고 그 청약이 을한테 도달이 되면 갑과 을은 격지자고, 격지자 사이고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됐기 때문에 이 이후서부터 청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청약의 효력. 자, 근데 청약의 효력이 과연 언제까지 있는 것이냐? 갑이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갑이 만약에 10월 30일까지 답을 하세요. 이렇게 청약을 하셨으면은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며칠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10월 30일이죠. 네? 10월 30일. 10월 30일. 네? 그렇죠? 10월 30일. 자, 이어서 갑니다. 자, 10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승낙 기간이죠. 승낙 기간. 승낙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지금 현재 청약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을이 승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을이 승낙을. 을이 승낙을 하면, 그럼 을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10월 30일까지 발송이 돼야 돼요? 10월 30일까지 도달이 돼야 돼요? 갑한테. 도달이 돼야죠. 그죠? 10월 30일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을이 10월 25일자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고, 그것이 갑한테 도달된 것이 10월 27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거죠. 승낙 기간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 승낙의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도달 시점이니까 발송 시점이니까 격지자 사이에서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되는 시점에 효력이 있으므로 갑과 을의 계약 성립 시점은 25일이다, 27일이다. 요때죠, 요때 계약이 성립해요. 근데 25일자로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일단 기본적 전제가 30일 내로 일단 뭐를 전제로 하고? 도달을 전제로 하고. 도달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 시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발송 시점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건 이런 거죠.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예를 들어서 10월 29일로 발송을 하였다. 꼭 이렇게 닥쳐야만 하시는 분들 있죠. 닥쳐야만. 전날에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낙 의사표시가 갑한테 도달된 것이 10월 31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연착이라 그러죠. 늦었잖아요. 연착된 승낙.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10월 30일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데 31일자로 도달됐기 때문에 연착이 돼버렸고,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 안 하는 거죠.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을 갑의 입장에서 뭘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 어쨌든 을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갑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승낙하면 그럼 계약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있죠. 그렇다면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10월 20일자로 10월 20일자로 승낙 표시를 발송하였고 그것이 도달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월 31일이다. 이것도 연착은 연착인데 이거는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은 거죠. 이런 걸 무슨 연착이라 그래요? 이런 걸 사고 연착이라 그러죠. 이런 걸 사고 연착이라 그러죠. 그럼 사고 연착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초 청약했던 자, 갑에게 의무가 생기죠. 갑이 뭐 해주셔야 돼요? 연착 통지하셔야 돼요. 연착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갑이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면은 연착된 걸로 연착이 안 된 걸로 자료 피세요. 문제 못 나갑니다. 자료 피세요. 자료 피세요. 528조. 자, 첫째면 528조. 자, 528조 2항을 확인하세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 도달한 경우입니다. 일단 연착입니다. 근데 그 연착이 보통 그 기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승낙자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발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무슨 연착이라고? 사고 연착이라고요. 이때 그러면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된다? 연착에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착 통지를 해라. 밑에 3항이요.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 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연착된 걸로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연착 통지를 그러면 하면 연착된 걸로 연착되지 않은 걸로 연착된 걸로 늦은 걸로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성립 안 하는 걸로 성립 안 하는 거죠. 성립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듯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연착된 걸로 안 된 걸로 그럼 연착 안 된 걸로 연착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뭐 하는 걸로? 성립하는 걸로 되는 거죠. 성립하는 걸로. 문제로 오세요. 이제 우리 어디 보고 있었지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었어요? 10번 4번이야. 자, 10번 4번 보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통상적인 요거 연착 말하는 거죠. 통상적인 연착. 자, 5번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 아니요. 발송한 때 성립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5번 정답입니다. 넘기세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계약은 청약, 승낙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주관적 합치를 내용의 합치라 그러고요. 객관적 합치를 당사자의 합치라 그러죠. 내용과 당사자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갑이 건물을 1억에 을한테 판다는 청약을 했고 을의 친구 병이 1억에 산다고 갑한테 의사 표시했다. 지금 최초로 청약을 누가 했죠? 갑이 했잖아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승낙을 을이 갑한테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승낙했어요? 병이 승낙했잖아요. 뜬금없죠. 이러면 당사자 합치가 됐다, 안 됐다? 당사자 합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 객관적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엄청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불합의는 불합의인데 무의식적으로 불합의라는 거죠.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다만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성립 안 한 겁니까? 성립 안 한 거죠. 성립 안 한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불합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취소하겠다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던 걸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여서 취소하겠다.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자, 3번 정답. 자, 4번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예. 자,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지금 격지자는 격지자인데 청약이죠. 그러면은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좀 사례 형식으로 된 문제들 보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13번 문제가. 자, 갑이 을에게 물건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 서면을 발송, 을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물건을 을한테 팔겠다고 일단 청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승낙기간이 10월 30일인 거죠. 10월 30일. 1번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의 회답이 없으면, 답을 안 하시면 계약은 체결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한 거죠. 이런 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효력 없습니다. 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을이 기간 내 회답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을은 답을 할 의무가 없어요. 자, 2번 10월 29일 발송한 을의 승낙 통지가 10월 31일자로 도달이 됐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연착된 승낙이라 그런다. 이런 거를 통상 연착이라 그러죠? 그냥 연착. 그냥 연착. 사고 연착, 그냥 연착. 이는 연착된 승낙이므로 갑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착된 승낙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갑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을이 10월 25일에 승낙 통지 발송했고 10월 27일자로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도달한 시점인 27일 성립입니까? 25일이라고 해야죠. 격승발 때문에. 4번 을이 10월 20일자로 승낙을 발송해서 10월 31일자로 도달이 됐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고연착. 갑이 승낙 기간 내로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서도 을한테 알리지 않았다. 갑이 뭐를 안 하셨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해버리는 거죠. 을의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 4번 정답이죠. 5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 발송해서 10월 30일자로 도달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다. 근데 청약이 도달되고 자,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나서 갑이 돌아가셔도 청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청약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럼 을이 승낙을 하고 싶은데 갑이 돌아가셨으니까 갑의 상속인 병에게, 상속인에게 승낙을 했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하죠. 왜냐면 이 상속인은 당사자 지위에 서거든요. 당사자 지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갑의 권리 의무를 승계 받으시기 때문에 을하고 병 사이에서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5번은 성립 안 한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14번 문제 이어서 가죠.
자,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사고 싶어서 을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18년 4월 5일자로 발송했습니다. 갑이 일단 청약을 하셨네요. 그리고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신 거죠. 이게 바로 승낙 기간이 되겠죠. 자, 근데 4월 7일자로 편지를 받은 을이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 팔겠다라는 편지를 4월 12일자로 발송. 근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4월 22일에 도착한 거죠. 을은 늦게 보냈어요? 여유롭게 보냈어요? 여유롭게 보냈죠. 근데 늦게 도착이 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사고연착. 이런 게 바로 사고연착이죠. 근데 이때 갑은 이런 연착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연착 통지 안 했으니까 연착된 걸로, 연착 안 된 걸로? 연착 안 된 걸로.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근데 격지자니까 승낙 통지 발송 시점이죠? 언제 발송했어요? 4월 12일입니다. 정답 3번이죠. 15번으로 내려가세요. 계약 성립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발송 시점에 성립하게 된다. 일단 도달을 전제로 깔고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발송 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승낙 통지를 했는데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 편지를 보냈는데 도달이 안 됐어요. 그 불이익은 편지 받는 사람이 져야 돼요? 편지 보낸 사람이 져야 돼요? 보낸 사람이 져야 되겠죠. 그럼 지금 2번 질문에서 승낙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승낙자 측에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그게 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불이익은 보낸 사람이 지기 때문에 승낙자 맞는 거죠. 3번. 청약 유인에 의해서 유인을 받은 자가 승낙해도 그것만으로는 그렇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청약의 유인에 따라 승낙했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승낙을 하셔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4번입니다.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 안 하면 구입한 걸로 보겠다. 이거 효력 있겠습니까? 효력 없어요, 이거. 예. 그럼 다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반송 안 하면 산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겠죠?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입니다.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착오가 존재하여도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는 것. 계약이 성립 안 한 겁니다. 그럼 성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취소하려면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4번 정답. 16번 갑니다. 16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지 못한 설명인데요. 자, 기억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이거로 확정과 관련된 판례고요. 자, 니은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가 아니라 발송한 때. 디귿. 계약 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입니다. 지금 디귿에서 말하는 건 교섭 중 부당 파기를 말해요. 교섭 중 부당 파기. 사실 몰라도 돼요. 나올 가능성 대단히 낮고요. 나와봤자 뭐 만점 방지용 문제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만점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도 되는데 자, 지문에서 떴을 때 이 교섭 중 부당 파기라는 거는요.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뜻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시켜버린 거죠. 따라서 성립조차 되지 않아서 이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법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개체과 같은 경우는 성립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이거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거? 개체과는 어디에 적용되죠? 맞아요. 원시적, 전부 불능. 개체과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적용되죠. 원시적 전부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무효거든요, 무효. 무효 맞나요? 무효죠. 그럼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네? 성립한 거, 안 한 거? 유무효를 따지려면 성립이 전제가 돼야 된다. 개체과는 성립은 한 겁니다. 자, 성립은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개체과죠.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중 부당파기라는 건 성립이 안 된 거여서 이 개체과 법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섭중 부당파기도요. 개체과는 아닌데 신뢰손해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고 판시했어요, 판사님이. 근데 그 근거는 이게 불법을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 지문에서 디귿 교섭중 부당파기, 중도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신뢰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니까 개체과도 그렇고 교섭중 부당파기도 그렇고 신뢰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물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한데 그 근거 규정이 요 개체가 관련된 조문이 근거 규정이고 교섭중 부당파기는 개체과는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판시하셨던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교차 청약의 경우에 나중에 청약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나중된 청약이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죠. 그게 양청약이 도달되는 시점이거든요. 리을도 틀렸고. 자, 미음에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의사실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옳지 못한 것은 니은과 리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개체과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